얼어붙은 지구 끝자락에서 벌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용감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1931년 여름, 한 탐험가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북극 정복에 나섰습니다. 지구 가장 위험한 바다 밑을 통과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모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얼음과 강철,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충돌하는 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지구의 정상이라 불리는 북극은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무수한 탐험가들이 이곳에 발을 디디려 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죠. 오늘은 진정한 모험가의 북극 정복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이들은 거대한 빙하에 배가 부서지며 얼음 속에 갇혔고, 개썰매나 도보로 시도했던 용감한 사람들 역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명이 희생된 끝에 1926년이 되어서야 비행선을 통해 공중에서 북극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밟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휴버트 윌킨스 경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죠. 북극은 남극과 달리 육지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극은 거의 항상 얼어있는 바다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음 위가 아닌 얼음 밑으로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발한 발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수함을 이용한다면 혹독한 날씨와 위험한 빙하를 피하면서도 북극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닷속은 지상보다 훨씬 안전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윌킨스의 계획은 대단히 야심찼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북극권까지 항해한 뒤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3,200km가 넘는 거리를 얼음 아래로 지나가는 것이었죠. 6주 이상 바다 밑을 지그재그로 헤쳐나가며 마침내 알래스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윌킨스는 자신의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돈을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밤낮 없이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책까지 출간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디어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했죠. 언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당시 신문 재벌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허스트는 선정적인 기사로 유명했는데 얼음 밑을 항해하는 잠수함 이야기만큼 신문을 잘 팔 수 있는 소재도 없었죠. 허스트는 독점 보도권을 얻는 대신 윌킨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더욱 극적인 효과를 위해 놀라운 이벤트까지 기획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윌킨스가 얼음 밑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비행선 그라프 체펠린이 하늘에서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 두 개의 위대한 탐험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허스트는 이 묘기가 성공하면 $150,000라는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절한 잠수함을 구하는 일이었죠. 북극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배가 필요했습니다. 윌킨스가 선택한 것은 노틸러스호였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사용되던 공격용 잠수함을 유명한 해군 설계자 사이먼 레이크가 대대적으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조 작업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이크는 바다 얼음과의 충돌에 대비해 잠수함 앞부분을 두꺼운 강철판과 콘크리트로 보강했고 충격을 완화하는 유압 장치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잠수함 윗부분에 썰매와 같은 레일을 설치해서 얼음 바닥을 따라 미끄러질 수 있게 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음을 뚫을 수 있는 드릴 시스템이었는데 이를 통해 최대 6m 두께의 얼음을 뚫고 수면에 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윌킨스는 이런 개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치들이 오히려 잠수함을 얼음에 걸리게 해서 수면 아래에 영영 갇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얼음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감광전지 설치를 요청했지만 레이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레이크의 소유였고 모든 결정권은 그에게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잡한 장치들이 탐험 시작 전부터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잠수함은 수리를 위해 계속해서 항구로 돌아와야 했죠. 특히 얼음 드릴 장비는
테스트 중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별도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불러와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윌킨스의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틸러스호가 그라프 체펠린과의 약속된 만남을 지키려면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야 했는데 계속되는 기계적 문제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죠. 6월이 되자 윌킨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강행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서양 횡단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작은 잠수함은 거친 북대서양의 폭풍에 무력하게 흔들렸고 승무원들은 노틸러스호가 얼마나 끔찍한 환경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원래도 좁고 답답한 잠수함은 탐험 장비로 가득 찬 상태에서 더욱 비좁아졌습니다. 20명의 승무원을 위한 화장실은 단 하나뿐이었고 굉음을 내는 2개의 디젤 엔진 사이에 위치해 있었죠. 승무원들은 앉을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몇 개의 침대를 돌아가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윌킨스는 허스트에게 매일 라디오로 상황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들은 참혹했습니다. 강력한 파도가 갑판을 휩쓸고 장비를 날려버렸고 승무원 거의 모두가 심한 배멀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노틸러스호의 배수 펌프가 고장나면서 하수와 기름, 구토물이 승무원들의 발목까지 차올랐죠. 악취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 엔진 중 하나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4번째 실린더가 심하게 파손된 것이었죠. 하나의 엔진으로만 항해해야 하는 노틸러스호는 절뚝거리며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13일 출발한 일주일 만에 노틸러스호는 라디오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잠수함과 승무원들의 운명을 알 수 없었죠. 바다 한복판에서 침묵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6월 15일이 되어서야 전함 와이오밍이 아조레스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하는 노틸러스호를 발견했습니다. 2 엔진 모두 완전히 멈춰섰고 배터리마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윌킨스에게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잠수함이 대서양 끝까지 견인되어야 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승무원 4명이 포기하고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무모한 모험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또다시 대규모 수리를 받아야 했고 미국에서 교체 부품이 도착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라프 체펠린과의 약속된 만남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허스트의 거액의 상금도 물 건너갔습니다. 언론들은 윌킨스의 탐험을 공공연히 조롱하기 시작했고 실패한 모험가라는 오명을 씌웠죠. 세상은 그를 무모한 꿈꾸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잠수함은 작동하지 않고 승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며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윌킨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밀어붙였죠. 7월 28일 탐험대는 마침내 북극을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지만 승무원들은 이동 중 수리에 점점 익숙해졌고 주요 문제들은 예정된 기항지에서 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그들을 앞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노틸러스호는 드디어 북극 진입 전 마지막 인간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윌킨스는 오랜만에 낙관적인 보고서를 송신했죠. 마침내 진짜 탐험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월 19일에는 첫 번째 빙하지대에 도달했고 이를 기념해서 승무원들은 비좁은 잠수함에서 나와 휴식을 취하며 과학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북극의 신비를 풀어낼 때가 온 것입니다. 허스트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새로운 발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수면 아래 깊은 곳에 따뜻한 물층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기상 예측에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죠. 일주일간 얼음 속을 항해한 후 노틸러스호는 북위 82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선박도 자력으로 도달한 적 없는 최북단 지점이었죠. 윌킨스는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윌킨스가 정말로 성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음 아래로 1000km를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세상이 윌킨스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읽고 있을 때 노틸러스호 내부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윌킨스는 또다시 용감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극한의 추위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틸러스호에는 난방 시설이나 단열재가 전혀 없었거든요. 차가운 북극해와 그들을 분리하는 것은 얇은 금속판 뿐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끊임없는 식중독에 시달렸고 잠수함 배관의 납땜 때문에 납중독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기에 북극점 도달을 시도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고 윌킨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윌킨스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월 22일 윌킨스는 얼음 밑으로 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틸러스호는 거부했죠. 수중 수직 운동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인 잠수 방향타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윌킨스가 다이버를 보내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향타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떨어져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윌킨스가 의심했듯이 승무원 중 누군가가 탐험을 끝내려고 고의로 파괴한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허스트조차 공개적으로 윌킨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메시지에서는 정반대로 북극까지 계속 가라고 압력을 가했죠. 계약 조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입니다. 윌킨스는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실패와 재정적 파산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계속 전진해서 승무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말이죠. 8월 31일 윌킨스는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우고 선수를 2도 낮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얼음 아래로 파고들어 노틸러스호를 잠수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썰매 장치가 얼음을 긁는 끔찍한 소리가 잠수함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마치 노틸러스호가 찢어져 나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윌킨스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방향타가 없는 불구가 된 잠수함으로는 북극점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윌킨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더 전진한 후 윌킨스는 얼음 드릴 테스트를 명령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몇 시간 동안 불과 몇 피트의 얼음을 뚫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사이먼 레이크에 특허받은 드릴은 매번 조금 뚫다가 막혀버렸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죠. 모든 장비가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9월 6일 윌킨스는 마침내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라디오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우리의 북극 항해가 끝났습니다. 윌킨스는 잠수함을 그 어떤 배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몰고 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 누군가가 성공적으로 얼음 아래 북극 횡단을 완주하기까지는 30년이나 더 걸렸죠. 같은 이름의 핵동력 잠수함 USS 노틸러스가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잠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1958년에 최초의 북극 횡단을 달성했습니다. 엄청난 환호 속에 귀환한 그 순간까지 윌킨스의 시도는 오래전에 잊혀진 역사가 되어 있었죠. 원래의 노틸러스호는 현재 노르웨이 연안 해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윌킨스의 도전 정신과 그가 보여준 용기는 후대의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는 불가능에 도전했던 진정한 모험가였습니다.